2006년 국내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기존의 판타지 영화와 그 궤를 달리하는 등장인물과 영상미 때문에 관객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특히나 판타지 영화라는 소재 탓에 어린아이들이 관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에게 이 독특하고 괴기한 소재의 영화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흐른 올해 이 영화는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의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작품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가 말이죠. 이 영화는 판타지라는 장르에 전쟁을 접목시킨 것은 물론 스릴러와 호러적 성격까지 뒤섞인 독특한 형태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대적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건 1944년 스페인. 3년여에 달하던 스페인 내전이 끝이 나고 프랑코를 비롯한 파시스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상태. 이 상황에서 시민군은 게릴라전을 통해 파시스트 정권에 대항하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주인공인 오피리아의 새 아버지 비달은 이 시민군의 반란 진압 임무를 맡은 스페인 진영의 대위. 그는 가혹할 정도로 잔인하게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고, 딸 오피리아에게도 시종일관 냉정하게 대합니다. 이런 모습의 비달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건 프랑코 정부의 독재 정치의 마수가 뻗치고 있는 이 당시 스페인의 민낯이었습니다. 내전을 겪었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던 이 시기의 스페인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죠. 중앙정부에서 식량을 배급해준다거나 생필품을 배급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배급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달은 과도한 아이 욕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 욕심이 강한 인물이었죠.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란 걸 믿어 의심치 않았고,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의사의 제안 역시 가볍게 묵살시켜버립니다. 그의 논리는 단 하나,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낳을 아이는 무조건 아들이란 것, 이것뿐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아들을 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보자면 아내 카멘과의 사랑, 그리고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이유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쉽게 밝혀집니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산모와 아이의 목숨이 모두 위험할 경우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을 꺼내기 때문이죠. 즉, 비달과 카멘의 관계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달은 그저 아들을 낳아줄 사람으로 카멘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달은 이토록 아들을 낳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영화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그의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시키면 조금이나마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군인으로 기억되는 그의 아버지 역시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던 인물. 그는 죽기 전 회중시계를 깨 아들인 비달에게 자신이 죽은 시간을 두고두고 기억하게끔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비달은 회중시계를 고쳐 자신의 시계로 사용하고 과거 아버지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의 모습은 욕하면서도 닮는다 했던가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끔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비달의 모습은 당시 파시스트 집권 세력이었던 프랑코를 비롯한 인물들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잔인하게 시민군을 억압하고 가족들에게도 수직적 관계를 요구하며 잘못된 폭력성까지 계승하려 하는 독재자와 그 일당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죠. 흥미를 잡아끄는 또 다른 등장인물은 판입니다. 지하왕국의 심부름꾼 격으로 등장한 판은 오펠리아를 모안나 공주라 칭하며 인간 세계를 떠나 지하 세계로 돌아올 것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판의 모습은 판타지에서 흔히 등장하는 요정의 모습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어쩐지 괴기스러운 분위기가 풍겨오는 판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 생명체를 믿을 수 있는가, 이 생명체가 선인가 혹은 악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물음을 던지게 했죠. 그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미션들과 계속해서 입에 올리는 지하왕국의 존재는 오피리아가 지향하는 이데아처럼 보이기도 한편으로는 순진한 그녀를 속여보려는 얄팍한 술수로도 보이게 했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판의 존재 덕에 영화는 막판까지 특유의 긴장감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기존의 판타지와는 전혀 다른 잔인하고 자극적인 요소를 갖춘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작품은 아이들이 보고 좋아할 판타지 장르가 전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영화는 시종일관 우중충한 분위기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에 방점을 찍는 건 오피리아의 미션에 등장하는 괴물. 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오피리아는 그곳에 있던 괴 생명체와 마주하게 되죠. 이 괴물은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며 그녀가 미션을 달성할 수 없게끔 회방을 놓습니다. 오피리아를 공격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기도 하겠지만 괴이하다라는 말 이외엔 설명할 수 없는 이 괴생명체의 모습은 존재만으로도 관객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럼 오피리아 앞에 이런 판타지적 상황이 펼쳐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년기를 보내야 했던 오피리아가 세상을 외면할 수 있던 창구로서 판타지적 장면들을 상상해낸 것 같았습니다. 먼저 그녀는 제법 나이를 먹은 후에도 동화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주로 아름다운 이야기, 권선징악적 이야기가 많은 동화책 특성상 그녀는 현실과 다른 환상의 세계를 책을 통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증거는 판이 건네준 책입니다. 선택의 책이라 불리는 이 책과 평소 동화책을 즐겨보던 오피리아. 환상을 보여주는 동화책의 속성과 판에게 책을 건네받은 뒤 그녀 앞에 펼쳐진 여러 환상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전쟁 속 도피처가 필요했던 소녀 오피리아는 동화책을 통해 암담한 시대상을 외면하고자 했던 거죠. 이 외에도 영화는 여러 판타지적 요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타지는 전쟁과 독재라는 어두운 현실과 선명한 대비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현실과 비슷한 잔인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행복한 판타지를 떠올리려고 해도 끊임없이 불행의 마술을 뻗쳐오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이 판타지 동화는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독재 정권 속 오피리아가 그려낸 한편의 판타지 동화. 하지만 마냥 아름답지만은 못했던 잔혹 동화가 쓰여지게 된 과정에 대해 보여줬던 영화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였습니다.